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정하은, 올해 33.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회사에선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송민지라는 가짜 이름으로 이 회사에 신입 고졸 인턴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회사를 일으킨 창업주죠. 정도원 회장.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하은아, 너는 이 회사를 이끌 후계자다. 그런데 내가 진짜 우리 직원들의 삶을 알고 있는지 나는 의문이다.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 나왔고 해외 지사에서도 근무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의 진짜 모습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다. 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겪어봐야 해. 그래야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다. 결국 저는 수락했죠. 석 달간의 특별한 미션. 고졸 신입 인턴으로 위장 입사하는 것.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비웃듯 물었습니다. 고졸이 대기업에 왜 오셨죠?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회사는 차가웠습니다. 마케팅팀에 배정받은 첫날 이준혁 팀장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이름이 뭐라고? 송민지. 고졸. 우리 팀에 어울리지 않네. 처음 맡은 업무는 커피 심부름. 그마저도 악의적이었습니다. 난 아메리카노에 샷 2번 헤이즐넛 시럽, 물은 적게, 얼음은 많이. 틀리면 월급에서 깐다. 팀원들은 웃으며 속삭였죠. 저거 못 맞출걸? 고졸 주제에. 제가 커피를 사와서 팀장 책상에 내려놓은 순간 그는 커피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미지근하잖아. 내가 뭘 했지? 그리고는 그 뜨거운 커피를 제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커피가 흘러내렸고 흰 블라우스는 갈색 얼룩으로 물들었습니다. 굴욕, 분노, 치욕.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머리를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만든 회사의 진짜 모습인가? 저는 복사기 옆에 있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2025년 5월 6일. 첫 번째 기록. 이준혁 팀장, 고졸 직원에 대한 모욕 및 커피 폭행. 이건 단지 나만의 복수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바꾸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밝혀낼 겁니다. 그렇게 저의 위장 근무는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상상 이상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주가 시작됐을 때 저는 점점 더 명확하게 이 회사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볼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감도 녹음 장치가 내장돼 있었죠. 이준혁 팀장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장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8시 55분. 규정상 출근은 9시지만 이 팀장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고졸. 지각이야. 저는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아직 9시 전입니다, 팀장님.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턴이면 눈치껏 더 일찍 오는 게 기본이지. 넌 기본도 없냐?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몇몇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 대리는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고졸은 원래 그 정도 감각도 없는 거죠. 우리처럼 밤새워 과제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 다시 하나의 기록을 새겼죠. 김 대리의 학력 비하 발언. 그날 오전은 마케팅 전략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단지 커피를 채우는 역할로 배석했습니다. 이 팀장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복잡하니까 고졸 인턴은 이해 못할 거야. 송민지 커피나 리필해. 회의 도중 팀장의 전략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명백한 논리적 허점이 있었거든요. MBA를 졸업한 제 눈엔 너무도 뻔한 실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입을 열었지만 이 팀장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고졸이 무슨 마케팅을 알아? 내가 뭘 안다고 회의에 끼어들어? 회의실은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찼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고 있었죠.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인턴끼리 모여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앉게 되었죠. 그때 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졸이 밥 먹을 시간은 있어? 내 책상 서류 안 정리했잖아. 밥을 절반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누군가 제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좀 심하네. 오후에는 일부러 제 발 앞에 커피를 쏟고는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수했네. 송민지 닦아. 걸레질까지 깨끗이. 바닥에 엎드려 커피를 닦는 제 모습을 보며 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딱 고졸 수준이네. 이게 내가 할 일이지.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녹음기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 모든 모욕을 기록하기 위한 시작이었죠. 오늘 하루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야근은 예정에도 없었고 당연히 근무 시간 외라 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혁 팀장은 퇴근 직전 재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송민지 내일까지 제출할 보고서 작성하고 가. 못하면 그만둬. 기한은 내일 아침, 지금은 저녁 7시. 집에 돌아갈 생각은 애초에 접어야 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고 복사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저에게 오히려 기회를 줬습니다. 팀장의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팀장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투자 자료라는 폴더가 있었죠. 클릭해보니 업무 시간에 몰래 주식 거래를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물품을 회사 자산으로 결제한 내역,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이메일도 존재했죠. 저는 해당 자료를 USB에 담아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지 나 하나의 복수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정리하고 책임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송민지, 오늘부터는 특별한 일 맡을 거야. 나랑 둘이서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팀장의 말투, 표정,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참여하는 1박 2일 워크숍 일정이 공지된 것이죠. 술자리와 잡담, 방심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워크숍 첫날 밤 저는 단추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팀장은 술이 올라오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야, 송민지, 너 술 마실 줄 알아? 아님 어릴 땐 클럽이나 다녔냐? 공부 안 하고 말이야. 김대리가 옆에서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고졸이면 뭐 공부하긴 했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 온 거지. 그 장면을 저는 또렷이 녹화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현우 부장이 조용히 제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다 녹화하고 있지? 계속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는 자신도 과거 가난한 집에서 자라 야간 대학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안다며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녹화한 영상을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로 보내기 위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회사에 뿌리내린 차별과 폭력을 하나씩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워크숍이 끝난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흘렀습니다. 무언가 들끓는 기운이 감지됐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죠. 이준혁 팀장이 또 뭔 짓 했대. 이번엔 진짜 넘어가기 힘들 거래. 노조에서도 움직인다고 하더라. 위에서도 감싸기 어렵다네. 저는 한껏 귀를 기울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그리고 드디어 나를 지켜보는 새로운 눈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최현우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송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을 닫고 조용히 앉은 부장님은 말했습니다. 이 팀장이 하는 짓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 팀장이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빼돌렸고 그 내역이 이메일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요. JUNHY2OK 2023. 오늘 밤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의 이메일에 접속했고 여러 개의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기밀 외부 보고용 등 이름부터 수상한 폴더들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죠. 회사 자산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내역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협박을 시도한 흔적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고졸 내보내기 작전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엔 고졸 신입 인턴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을 괴롭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항목에는 인신공격 지속, 업무 중 공개 망신이라는 수법까지 나열돼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조각, 바로 윗선의 묵인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청소 아주머니에게서 귀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조심해야 해요. 내가 어젯밤에 팀장이 사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어요? 그 고졸 인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더라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분명한 위협이었죠. 다음 날 아침 팀장은 미소를 띠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송민지, 오늘은 특별한 일 맡을 거야. 나랑 둘이서만. 그 미소엔 싸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팀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블라인드가 내려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진 건 조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죠. 이준혁 팀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송민지. 저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집에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경비가 봤어. 내가 내 자리에 있었지. 내 컴퓨터를 뒤졌다고.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죠. 감히 내가 나를 조사해? 어디서 배짱이야? 뭐 봤어? 말해봐. 그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고통의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고졸 주제에 거짓말까지.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최현우 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팀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는 저를 감싸며 팀장을 밀어냈고 상황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몰려와 문틈 사이로 상황을 엿보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준혁 팀장은 당황한 듯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 이건 그냥 교육 차원에서. 그러나 최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이건 범죄예요. 그때 인사팀 김 팀장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본사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이건 사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더욱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철수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낯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 검은 양복 차림에 가슴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검찰청. 순간 사무실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장의 물음에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죠. 고졸 인턴 송민지가 아니라 정하은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숨죽인 긴장감 속에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아니 송민지로 불리던 제 이름을 밝히는 순간 강당은 숨을 죽인 채 조용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유리창을 깨트리는 망치처럼 회사 전체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저는 정도원 회장님의 딸 정하은입니다. 지난 2달간 고졸 인턴 송민지로 이 회사에 들어와 진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철수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 회장님 따님이 왜 그런 짓을? 그 물음에 저는 곧장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습니다.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진짜를 봐야 한다고. 직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몸으로 겪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꺼내든 서류 뭉치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혁 팀장의 폭행, 차별 협박, 인사팀과 공모한 고졸 직원 내보내기 작전, 회사 자산 횡령, 위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까지. 제가 모은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때 최현우 부장이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팀장이 저를 향해 커피를 던지는 장면, 인턴들을 조롱하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직원들은 하나같이 말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떨구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침묵으로 동조했던 그 시간들이 부끄러웠던 것이겠죠. 검찰 관계자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팀장은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회장 딸이라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 팀장 역시 곧장 체포되었고 심지어 사장에게도 동행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바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임시 대표이사로서 저는 전 직원 앞에 섰습니다. 뺨에는 아직 붕대가 남아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엘리트텍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차별은 금지됩니다. 학력, 나이, 성별, 출신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청소직원, 경비직원, 사무보조원까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2번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번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트텍의 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저는 그 속에서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통치가 아닌 이해와 공감, 그리고 존중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셋째, 인권경영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제 말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제도의 방향에 집중하고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부당 대우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기존 인사팀과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며 누구든 익명으로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최현우 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인권경영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었고 저와 함께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밤을 고민했었죠. 넷째,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젊은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직급 간격을 최소화하고 호칭은 모두 님으로 통일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고참이라는 이유로 누르거나 억압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김대리, 박사원, 과거 저를 조롱하던 이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듯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다섯째,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 말에 몇몇 직원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누구든 비리, 부당행위, 직장 내 폭력 등을 제보하면 신분을 철저히 보호받고 불이익 없이 회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오자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모든 사람이 함께 손뼉을 쳤죠. 작은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이 사라지고 청소와 경비 인력은 환경미화팀, 안전관리팀이라는 정식 부서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직원이 한 공간에서 식사하며 업무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호칭도 변화했습니다. 대표님 대신 하은님이라 불렸고 저 역시 김님, 박님이라 부르며 대등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저는 언제나 현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의실보다는 복도에서, 이메일보다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은님, 점심 같이 드시죠. 어느 날 과거에 저를 외면하던 김대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팀장이 아닌 동료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바람이 불어온 지 한 달, 엘리트텍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우리 회사를 집중 조명했고 직원들의 표정은 분명히 밝아졌죠. 직원 만족도 92%, 역대 최고 수치 갱신. 청소부에서 인권경영위원까지 엘리트텍의 기적. 사무실 벽에 붙은 기사 제목들을 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회사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뜯은 그 편지 안에는 익숙한 필체의 글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저는 작년에 팀장의 괴롭힘으로 퇴사했던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날 이후 오랜 시간 마음의 병을 앓았고 다시는 회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엘리트텍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졸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로, 약자란 이유로 짓눌렸던 시간들. 대표님 덕분에 모두가 위로받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한 명의 용기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까지 번져나갔다는 것이 실감났죠. 그리고 그 용기는 제가 아니라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곧장 인사팀에 지시했습니다. 편지에 보낸 분 반드시 다시 연락드리세요. 원하신다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직원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정한 엘리트는 타인을 밟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청소 직원 이정수 님이 제 사무실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하은님, 잠깐 괜찮을까요?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희 미화팀 직원들이 감사한 마음에 작은 간식 준비했어요. 요즘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조촐한 과자와 따뜻한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하은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지만 늘 응원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어떤 위기와 유혹 앞에서도 이 따뜻함을 잃지 않겠다고. 엘리트텍은 이제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모두의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엘리트텍은 그야말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재벌가 회장의 딸이 위장 취업을 했다는 이슈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죠. 한 경제 전문지는 우리 회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엘리트텍, 변화의 중심에 선 기업. 고졸 인턴 송민지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겉으론 순조로워 보였던 흐름 속에서도 곳곳에는 여전히 저항이 존재했습니다. 익숙한 권력을 잃은 일부 고위 임원들은 조용히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벽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님, 요즘 이사들 몇몇이 수상한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 체제 복원을 노리는 것 같아요. 최현우 부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역시 이미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입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단단히 준비해야겠네요. 저는 그날부터 다시 새벽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회의록, 인사이동 내역, 이메일 모든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했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때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다른 기업과 결탁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이건 명백한 배신이야. 저는 곧장 이사회를 소집했고 해당 임원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운 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자보안팀과 인권경영위의 협조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외부 협력사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경수 이사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이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하은 대표, 제가 실수로 보낸 이메일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추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내역, 대화 녹취, 송금 기록. 모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회사 기밀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순간 이미 그 어떤 변명도 의미 없습니다. 박 이사님, 즉시 해임 조치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각오가 피어올랐습니다. 변화는 한 번의 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유지하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생각입니다. 이사회 직후 박경수 이사의 해임은 사내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대표가 무섭다. 또 누군가는 속삭였죠. 이제는 예전처럼 못하겠네. 그 말들은 저를 향한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존중이기도 했습니다. 권위를 권력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임과 원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용태 씨가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죠. 대표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 집에서 담근 매실청인데 조금이나마 기운 내시라고요.
그 진심 어린 선물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단지 실적이나 수치로 평가되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흐르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청소팀 이정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은님, 우리 부서에서 회식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오늘은 직원으로 참석할게요. 작은 분식집, 정수기 옆에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막걸리와 김치전, 수다와 웃음. 그곳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같은 온기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하은님.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회사를 변화시키는 건 거대한 개혁보다 이렇게 소박한 순간들이라는 걸요. 나란히 앉아 웃고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그 속에서 진짜 신뢰와 존중이 자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엘리트텍은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윤리경영 대상, 사회적 책임 우수 기업 등 수많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침마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정하은이라는 이름도 대표라는 직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송민지였던 그 시간, 그 치욕과 분노, 그리고 따뜻한 손길. 그것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엘리트텍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모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새 하루하루 회사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표정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혁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 대신 조직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 변화는 더 강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영전략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과 향상 우수 인재 추천 명단. 직원 개개인의 실적과 기여도를 평가해 차기 승진 후보를 선정하는 문서였는데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죠. 김대리. 제가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는 조직 변화에 대한 적극 수용, 신입 직원 멘토링의 높은 평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회의실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가능한 일일까요? 그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곧장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섰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은님, 저 왜 부르셨는지. 예전에 제가 송민지였을 때 기억나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김대리님을 보며 배운다면 진짜 변화가 완성되는 거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사무실 불을 끄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변화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회사라는 건 결국 사람의 집합이고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라는 양분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사내가치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팀에 제안했습니다. 단지 직무 교육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첫 강연자는 바로 과거에 저를 외면했던 김대리로 내정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철저하게 관찰하고 확인했습니다. 김대리가 사내 가치교육 첫 강연자로 나서는 날
저는 조용히 강연장 뒤편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정직한 눈빛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고 실수와 서툼을 이해하기보다 조롱으로 대응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저에게 큰 충격을 줬고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송민지 그분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청중 속 몇몇 직원들이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김대리가 공개적으로 그 과거를 고백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 역시 예상하지 못한 진심의 무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건 잘못을 지적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을 기회로 받아들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후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박수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는 조심스럽게, 일부는 아낌없이. 그날 이후 김대리는 반성에서 출발한 변화라는 주제로 꾸준히 후배 멘토링을 이어갔고 팀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변화가 조직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었죠. 그 무렵 한 통의 제보가 인권경영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학연 중심의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에게 배정되는 업무량이 과도합니다. 저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고 특정 본부에서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벌에 따른 프로젝트 배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골적인 업무 차별 등 변화의 그늘은 생각보다 짙었습니다. 다시금 각성을 했습니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으면 곧 예전으로 돌아가고 구조는 한순간에 부패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서의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윤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은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분위기, 언젠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도 있어요. 저는 그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왜 바뀌었는지를요. 리더가 조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라는 걸 저는 점점 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모든 변화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사내 이메일로 이런 문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 중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 갱신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회사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의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메일은 사내 게시판에 곧장 공유됐고 많은 직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요즘 정말 이 회사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중견급 이상 관리자들 중 일부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꼬았고 업무 효율을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도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구내식당 한편에서 조용히.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장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배운 방식은 이게 아니었어요. 윽박 지르고 성과를 뽑아내는 게 익숙했지 존중이나 경청 같은 단어는 회의적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 만든 성과가 있다면 분명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은 더 이상 사람을 붙잡지 못해요. 요즘 세대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보다 누가 진짜 존중하느냐를 봅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또 다른 부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저에게도 되묻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요, 믿어주는 만큼 바뀝니다. 그날 이후 관리자 회의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견을 내는 순서가 직급 역순으로 바뀌었고 반대 의견이 오히려 격려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익명 게시판에 남긴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회사란 곳은 무섭고 딱딱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엘리트텍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그 중심엔 하은 대표가 있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의 끝엔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있을 거라 믿고 있었죠. 여름이 깊어질 무렵 사내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만든 변화.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포스터와 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붙어 있었죠. 차별은 없어졌고 존중은 자랐습니다. 그날의 커피는 잊지 않겠지만 지금의 커피는 따뜻합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 한 잔의 커피에서 비롯됐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는 낯익은 얼굴도 보였습니다. 과거에 저를 가장 심하게 비웃던 박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하은님. 저도 한 장의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성은 단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글 참 좋네요. 사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그 과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어떤 설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지니는 법이니까요. 전시회가 끝난 뒤 사내 메신저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이 회사에 입사하길 잘했다고 했고 어떤 직원은 이제야 숨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하나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협력업체 중 하나에서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외주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던 협력사가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내부 제보로 드러난 것이죠. 저는 곧장 조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침묵 속에 감춰졌던 억압의 구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한 작업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잘릴까봐요. 여기 일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 회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시 시정하고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엘리트텍의 이름으로 외주를 맡겼다는 건 결국 우리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존중은 우리 내부에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관계 안에도 스며들어야 합니다. 진짜 변화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을 때 멈추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글 아래에는 직원들의 격려와 지지가 이어졌고 저 역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라고. 협력업체의 문제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외주계약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를 두었고 그 과정에서 3곳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증가했지만 직원들의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진짜 사람이 먼저야. 이 말이 사내 곳곳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이 회사가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 무렵 내부 감사팀에서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익명의 직원이 사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관리자들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말로는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곧장 해당 부서들의 정기 운영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부서에선 여전히 회의에 말참견 금지, 지시 없이 움직이지 말 것 같은 규칙이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야근은 팀워크의 증거라는 말까지 회람 문서에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관리자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제가 만든 변화가 불편하신가요?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고 한 과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네. 성과가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후배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십입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결국은 훨씬 강한 팀이 됩니다. 그 말에 몇몇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사내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대화의 날을 공지했습니다. 직급과 부서 상관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발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리.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고 예상보다 더 많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요즘이 진짜 회사라고 느껴져요. 예전엔 기계처럼 살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어떤 부서는 눈치가 심합니다. 거기서만은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직원도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구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의 개혁은 더 어렵다는 것을요. 제도는 바꾸기 쉽지만 마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변화 리더십 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각 부서별 중간 관리자 중 신뢰받는 인물들을 선발해 변화를 전파하는 핵심 라인으로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바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진짜 엘리트가 됩니다. 변화 리더십 팀이 조직된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조금씩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각 팀에서는 매주 작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 간 존중 행동을 정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회의 중 끼어들지 않기, 업무 요청은 가능한 오전에, 퇴근 후 메신저 자제 같은 사소하지만 강력한 약속들 말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쌓이자 회사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인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커피를 타는 손길도 엘리베이터 안의 인사도 모두가 조금씩 따뜻해졌죠. 그러던 중 한 직원의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사팀을 통해 전달된 그 통화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예전엔 입술이 터지고 눈밑이 떨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출근을 해요. 그저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요. 그 전화를 받고 인사팀장은 제 방으로 와서 울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조직은 단지 급여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제 신념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았습니다. 특히 실적 중심의 평가제도는 여전히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복지제도 역시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성과 중심 평가를 넘어 조직 기여도 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료 간 신뢰 협업 태도, 공동체 정신 등을 정량화하여 평가 항목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개편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의 첫 수혜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청소팀 이정수님. 그녀는 직원 만족도 기여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식 공로표창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머, 나 같은 사람도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표창장과 꽃다발을 받은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회사의 일부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감사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강당에서 모든 직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은 다음날 뉴스 기사로 소개되었고 엘리트텍의 수평적 경영 문화는 모범 사례로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끝이 없고 감동은 유지보다 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원 의견 반영제. 이제부터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마다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한 것이죠. 투명한 경영이야말로 진짜 신뢰의 출발점이니까요. 직원 의견 반영제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견함에는 매일 수십 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그중 일부는 당장 도입 가능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가령 사내 어린이 돌봄 공간 마련 매달 1회, 마음 건강의 날 도입, 부서 간 섞어 앉기 회식 폐지 같은 제안들이었죠. 저는 모두 꼼꼼히 읽었습니다. 단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의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감사 제안이 점점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의 휴게 공간이 늘어나서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숨기던 우울증을 이제는 팀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엘리트텍은 제 두 번째 가족이에요. 이런 문장들 속에서 저는 회사라는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준혁. 바로 과거 저에게 커피를 뿌렸던 그 팀장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였죠. 정하은 대표님께. 저는 아직도 매일 후회 속에서 삽니다. 수감 중 매일 신문을 보며 회사의 변화에 대한 기사들을 읽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그 변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동시에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얼굴을 보고 사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메일을 다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가? 용서는 가능할까?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 정도원 회장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하은아, 요즘은 어떠니? 아버지, 만약 아버지께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해 온다면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나를 찢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오늘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 오늘을 존중해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이준혁 전 팀장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의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오늘이 진심이라면 언젠가 마주 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요. 답장을 보낸 후 제 마음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미움과 연민, 그리고 책임과 용서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는 감정.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가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출근길의 바람은 조금 더 선선해졌죠.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개혁의 열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미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고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외형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 깊은 차원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올라온 내부 보고서 한 장이 제 고민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직 내 무기력층의 증가.
의욕도 불만도 건의도 없는 직원들. 그들은 회사에 머물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고 존재는 있으되 목소리는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저는 곧장 실무진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무기력한 직원이란 결국 믿음을 잃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은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부터 무건 인터뷰라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녹음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종이에 써내려가는 방식의 심층 인터뷰. 무기력한 직원들의 마음을 문장으로 옮겨보는 시도였죠. 처음엔 응답률이 낮았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자가 늘어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 말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노력했지만 티가 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이 답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조직을 망가뜨리는 건 대놓고 반항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등을 돌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기획팀에 전달했습니다. 기억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회사에서 남긴 긍정적 흔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칭찬이든 아이디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그들의 존재가 남았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감사의 디지털 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익명으로 그리고 상시로 누군가의 행동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첫 번째 글은 이렇습니다. 복사기 고장났을 때 도와주신 무명 사원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겐 큰 위로였어요. 사람들은 그 벽을 둘러보다 어느새 자신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던 무기력한 이들도 조금씩 키보드 위에 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지만 그 시작이야말로 이 조직을 또 한 번 숨쉬게 하는 변화였죠. 감사의 디지털 벽이 생긴 이후 회사엔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직원들이 조용히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름 없는 고마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기록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신 박 팀장님, 그날 아침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정수님, 항상 화장실 향기롭게 유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고 있어요. 그 벽은 단순한 칭찬판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했던 직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공간, 누군가의 진심이 기록되는 작은 기념비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저 역시 그 벽에 글을 남겼습니다. 송민지에게, 아니 정하은에게. 그때 커피를 마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너에게. 그 조용한 인내가 회사를 바꿨다는 걸 이제야 말해주고 싶어. 고맙다. 글을 올리고도 누가 썼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벽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야 김수현. 요즘 수고 많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성우, 지난달 진짜 힘들었지? 잘 버텼어. 대단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공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외부에서는 새로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사 중 한 곳에서 엘리트텍의 감성 위주의 경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수입보다 분위기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이사회에서도 그 여파는 분명했습니다. 몇몇 외부 이사들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노력이 직원들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주주들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수익은 기업의 생존입니다. 저는 그것을 모른 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감성 기반 조직 문화가 가져온 실질적 성과.
직원 만족도 상승률, 이직률 감소, 프로젝트 효율 증가, 고객 응대 만족도 수치까지 모두 수치로 정리된 자료였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받는 조직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자율이 곧 수익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변화는 단기 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입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이사회는 결국 전원 찬성으로 변화 정책 유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하은 대표 사람 중심 경영으로 외부 압박 돌파 감사벽이 지킨 기업 가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의 끝자락,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가워졌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걸린 은행잎이 노랗게 반짝이고 로비에는 직원들이 직접 꾸민 가을 장식들이 하나둘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리스 예쁘죠? 디자인팀 이다의 사원이 만든 거래요. 오늘 간식은 경영지원실에서 쏜대요. 마들렌이래요. 그 활기찬 목소리들 속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민지 명찰을 달고 처음 입사하던 날 찍었던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 그때의 제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어딘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젠 정말 멀리 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책상 위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연말 메시지 영상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로 향했죠. 올해는 대표가 아닌 동료 정하은으로서 보내는 인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몇 초간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은입니다. 오늘은 대표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며 집중했고 저는 마음 깊이 담아둔 말들을 꺼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송민지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함, 눈치, 침묵 속의 분노와 눈물 모두 제게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제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 덕분에 이 회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매일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저는 스튜디오를 나와 조용히 직원 휴게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감사의 디지털 벽이 켜져 있었고 오늘도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하은님 고맙습니다. 송민지였던 시절 참 외로우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의 침묵을 견디신 덕분입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도 또 하나의 감사를 적었습니다. 엘리트텍,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해줘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회사 밖으로 나가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아직 사라지지 않은 푸른 빛이 남아 있었죠. 그건 마치 변화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장을 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 한 잔의 커피가 쏟아졌을 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송민지라는 이름으로 위장 입사했던 정하은. 그녀는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이 조직을 지켜봤습니다. 차별, 조롱, 침묵, 외면. 그것들은 단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오래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오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견디고 기록하고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어진 걸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회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학력 차별은 사라졌고 청소부의 손에는 꽃다발이 전해졌으며 이름 없는 친절조차 기록되는 조직이 되었죠.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곳이 서로를 지키는 공간이 되기를. 사람 중심 경영. 누구는 말합니다. 이상적이라고, 감성적이라고. 하지만 엘리트텍은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신뢰는 곧 자율이고 자율은 결국 수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의 진심은 1000명의 무관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정하은, 그녀는 단지 기업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고단한 하루에 응답한 새로운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누군가의 변화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송민지가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송민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기를.